여기 국제 세미나 현장에서 한 중국인이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중국인의 등장으로 세미나 현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리우 샤오린입니다. 저는 베이징의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의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텔랑랑 그룹의 CEO이시고 어머니는 베이징 음악원 교수신데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중국의 위대함과 문화적 우수성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의 지도 아래 전통 서예를 익혔고 일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금성을 거닐며 찬란했던 중화 문명의 역사를 배웠죠. 저희 집 서재에는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담은 책들이 가득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항상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셨어요. 12살 때는 영국 왕실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중국 대표로 참가할 정도로 저는 완벽한 중국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은 우연히 시작되었죠. 고등학교 3학년 한 친구가 몰래 보여준 한국 드라마가 그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련된 연출과 섬세한 감정, 표현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해외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젊은이들은 VPN을 사용해 방화벽을 우회하거나 비밀 메신저 그룹을 통해 영상 파일을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했습니다. 저 역시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화장실 한켠에 모여 작은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죠. 단속반이 올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지만 그만큼 더 짜릿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순찰을 돌 때면 서로 망을 보며 때로는 심야 자습이라는 핑계로 헤드폰을 끼고 몰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한국행을 결심했죠. 아버지는 처음에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거냐며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문화 산업의 성공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되었으며 도시의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이었어요. 베이징의 지하철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그 이상이었죠. 역사 내 안내 시스템의 정확성,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성이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첫 수업이 시작된 날, 저는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업 방식이었거든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독려했고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도 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점차 저도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죠. 그날 수업에서 저는 김민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토론 중에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대학원 선배였죠. 실례지만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의 첫마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 선배는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했지만 그의 중국어는 어딘가 특별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함이 느껴졌거든요. 그의 관심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죠. 수업이 끝난 후 김 선배는 저를 학교 근처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는데 이곳에서 제가 알던 한국 음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먹는 방식도 신선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식당 주인의 서비스 정신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정성은 제가 중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김 선배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발전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 끊임없이 혁신하는 프랜차이즈들의 경쟁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까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 저는 수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은 그 자체로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심야에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졸업한 선배들이 기증한 논문들이 가득한 자료실을 보며 이곳에 쌓인 지식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열람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웨이펑이었죠. 웨이펑은 자신을 중국 정부 장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만난 중국인이라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중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그의 말에는 지나친 자부심이 가득했고, 샤오린, 우리 함께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연구를 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의 제안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통상학 수업에서 박 교수님은 한중 문화산업 정책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공식 진출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중국 젊은 층의 한국 문화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에 웨이펑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문화 수출로 중국 청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죠. 그의 발언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왜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검열 없이 한국에서 방영될 수 있는데 그 반대는 안 될까요?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창의성과 자율성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각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한한령 이후 중국의 자체 제작 콘텐츠들이 오히려 질적으로 퇴보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재 선배는 제게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한령 이후 중국 내 불법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했고 젊은 층의 문화적 반발심이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웨이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샤오린, 너무 위험한 생각에 빠지지 마. 여기 와서 한국 문화에 현혹된 것 같은데 내 앞길에 좋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통제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중 문화산업 정책 비교를 제 석사 논문 주제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아요. 막으려고 할수록 더 큰 힘으로 터져나오죠. 제 논문 주제가 대학원 게시판에 공지되자마자 웨이펑의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중국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 저를 문화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긴 글을 올렸다고 해요. 다행히 김민재 선배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에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이 커질수록 웨이펑의 방해도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들로 무얼 증명하려는 거야? 라며 조롱했고 수업 시간마다 제 발표를 사사건건 반박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웨이펑이 제 아버지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텔랑 그룹 CEO인 제 아버지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가 한국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며 고자질을 했더군요. 아버지께선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샤오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한중 문화 산업을 연구한다고. 그게 말이 되니? 당장 논문 주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귀국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웨이펑의 방해와 아버지의 반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김민재 선배는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국인 친구들을 통해 웨이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해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수석이라는 그의 말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펑은 베이징대 수석은커녕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부 장학생이라는 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당 간부라서 특혜로 받은 장학금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난하고 협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허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니요. 하지만 곧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불편하게 느꼈던 중국 사회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실력이 아닌 권력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된 현실 말이에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웨이펑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샤오린, 이제 내 과거를 모두 알아냈어. 베이징에서 내가 했던 일들, 기억나지? 웨이펑이 말한 과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공유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는 비밀 모임의 일원이었죠. 그는 이 사실을 학교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웨이펑의 협박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연구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 중국 정부는 이토록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는 걸까? 이 의문을 안고 저는 더 깊이 연구를 시작했죠.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사드 문제를 내세우며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제가 본 자료들은 한류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문화적 보호주의가 실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가 외국 콘텐츠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자국 콘텐츠까지 제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었죠. 드라마나 영화 속 배경음악까지 검열하고 극중 인물의 의상과 대사까지 통제하는 모습은 창작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찾아 나섰습니다.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는 매일 수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서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부의 문화 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왜 이웃나라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없나요? 한국은 이미 문화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검열 뒤에 숨어 있을 건가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박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문화는 물과 같아서 틈만 있다면 어디로든 흐르기 마련이에요. 막으려 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분출되죠. 김민재 선배는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샤오린, 당신이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더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부의 통제는 오히려 한류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젊은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었던 거죠. VPN을 사용하거나 자막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 팬클럽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한국 문화 산업의 핵심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작사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놀라운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했고 이는 참신한 콘텐츠로 이어졌죠. 반면 중국의 제작 환경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는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했고 결국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야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위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K-팝 아이돌들이 데뷔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을 고려하는 세심함은 중국 기업들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배는 제게 더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한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제품 판매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전파했다고 해요. 문화는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연구가 깊어질수록 웨이펑의 초조함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훔쳐가려다 도서관 CCTV에 적발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이 제 연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문화산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 교류와 규제였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과 한국의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객석에는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제 발표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조용히 손을 드셨죠. 발표자님, 중국의 문화 정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셨는데 혹시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 배경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혜와 권력이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요. 세미나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내 발표를 듣고 나니 웨이펑에 대해 다시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웨이펑의 아버지와 나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야.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 부자의 사업 방식이 의심스러웠거든. 그날 밤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웨이펑의 아버지는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뒷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를 거절한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걸려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웨이펑도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재 선배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웨이펑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러 한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한알령 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들이었죠.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웨이펑이 당신을 그토록 방해하려 했던 이유가. 박 교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더니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니네요. 당신의 연구가 그들의 검은 돈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그때 연구실 문을 박차고 웨이펑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샤오린이 우리나라 기밀을 한국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웨이펑 군, 그 노트북은
학교 CCTV에 찍힌 당신의 절도. 장면과 함께 이미 경찰에 신고됐다는 걸 모르나 보네요. 경찰이 도착하자 웨이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절도 혐의로 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샤오린 학생, 웨이펑 군의 기숙사방을 정리하던 관리인이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서류들 속에는 여러 기업들의 내부 문건과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웨이펑이 겉으로는 한류를 맹비난하면서도 뒤로는 불법 콘텐츠 유통망을 운영했다는 정황이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권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정기 세미나에서 저는 문화정책과 산업에 대한 평소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비교를 넘어 문화 통제가 어떻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짚어보았죠. 세미나장의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제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웨이펑 선배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애국심으로 한류를 반대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네요. 김민재 선배는 제 연구를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문화는 통제할수록 왜곡되고 그 틈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려 하죠. 그리고 그 즈음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샤오린, 내가 맞았다. 이제 아빠도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다음 주에 서울에서 만나자. 아버지와의 만남은 삼성동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고급 양복만 입으시던 아버지가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나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야 이곳의 분위기가 이해되는구나. 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난 내가 태어나기 전 80년대 말에 한국에 온 적이 있단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였고 우리 회사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다. 당시에는 우리가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더구나. 아버지는 제 연구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하셨다고 해요. 내 분석이 맞았어. 우리는 통제로 성장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거야. 한국이 성공한 건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웨이펑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단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해.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들, 편의점의 도시락부터 심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카페들까지. 아버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내가 경영학도라서 다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번 기회에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는 제안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연구해온 것들을 회사에 적용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샤오린, 이건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야. 우리 회사에 많은 임원들이 반대할 테고 정부 쪽에 압력도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함께 해준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돕겠습니다. 찻잔을 다 비웠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해라. 아빠가 지원해주마. 아버지의 지원 아래 저는
학위 논문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산업을 비교하는 연구는 생각보다 더 깊이 있게 진행됐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와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 한국 문화 산업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됐죠. 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제 논문은 탄탄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문화 산업의 본질적인 성공 요인을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재 선배는 제 연구에 실질적인 사례들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제작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이야기부터 청년 창업가들의 새로운 도전기까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은 제 논문에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죠. 연구실 발표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논문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산업의 성공은 정부의 지원이나 자본의 힘이 아닌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들이 문화산업 연구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발표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연구 결과를 실제 회사 경영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중국의 기업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논문이 통과된 후 아버지는 저를 텔랑그룹의 문화사업부 책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지만 제가 제시한 새로운 사업 방향에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는 먼저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문화적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수직적이던 회의 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꾸었고 창의적인 제안은 직급에 상관없이 검토되었습니다. 김민재 선배는 우리 회사의 자문역을 맡아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특히 자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는 우리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점차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며 기뻐하셨죠. 특히 젊은 직원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하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게 중국 기업의 변화 사례를 연구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연구 대상이 된 셈이었죠. 교수님은 우리 회사의 변화가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여전히 문화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결국 큰 강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도요. 한국에서의 유학은 제게 단순한 학위 취득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